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모두 문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손글씨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러면서 연필 산업도 사양 산업이 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나 연필을 또 즐겨 쓰고 수집하는 아날로그 덕후들이 늘면서 연필 판매가 슬슬 늘어나고 또 예전보다 훨씬 고급화되고 있다는군요.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연필 산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직장에서 보내는 근무 시간이 짧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뭔가 꾸준히 하는 습관을 만드는 이른바 루틴 만들기 유행이 또 일고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세계적인 트렌드인 루틴 만들기 유행과 이에 맞춘 또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대신 공부해서 알려주는 지식 산타클로스 공부왕 이종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연필 산업 공부를 좀 해오셨다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외모도 비슷하세요. 수염만 붙이면 산타클로스 같아요. 어제 면도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제가 면도 잘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정말 대신 공부해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 정말 이번 뭐 몇 주, 한 2달 정도 이 코너 진행하면서 든 생각은 정말 공부는 해도 끝이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네. 정말 훌륭한 사람 됐겠구나. 제가 학회에 논문을 1년에 한 20편 이상은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도 뭐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대신 저희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힘들수록 청취자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제가 더 힘들어지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 주제로 연필을 들고 오셨어요. 매번 갖고 오시는 주제가 네. 독특해서 재밌긴 한데 네. 야, 정말 독특의 이제 끝판왕이네요. 연필이요? 연필에 대해서 뭘 공부할 게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그 생각할 때는 연필만 하는 게 아니라 필기구, 노트 같은 문구류 전체, 그래서 문구 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공부할 생각을 했던 거는 작년에 봤던 기사 때문인데 올해도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을이면 연필과 같은 문구류의 판매량이 증가한대요. 네. 사람들의 이제 감성이 풍부해지고 또 왠지 손글씨 같은 것들이 좀 그 써보고 싶어지고 또 그림도 그려보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문구류 판매량이 증가한다 그러고 가을이 대목이군요. 네, 그래서 문구 회사들과 판매처도 가을 상품 기획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구 산업에 대해서 공부해봐야겠다 해서 문구와 관련된 책들도 보고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연필만 봐도 만만치 않아요? 네. 정말 이게 무식한 생각이었던 게 연필 하나만 공부하는데 2주가 훌쩍 지나갔고요. 연필 하나만 가지고도 최소한 3, 4주 이상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서 정말 연필만 공부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연필과 관련한 책이 한 권 있던 건 저는 언젠가 서점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헬리 페트로프스키가 쓴 연필, 가장 작고 사소한 도구지만 가장 넓은 세계를 만들어낸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8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이에요. 초판이. 그래서 지금 시대만 조금 다르죠.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때 연필이나 지금 연필이나 연필은. 네, 근데 연필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봤었고, 그리고 제임스 보드가 쓴 올해 발간된 문구의 모험이라는 책을 또 참고를 해봤고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 연필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된 게 연필의 역사가 흑연의 역사와 관련이 있거든요. 연필심이 흑연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흑연의 역사와 관련되면 연필의 생산과 수출입이 전략물자, 군수물자와 관련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연필에 들어가는 흑연이 전략물자, 군수물자예요? 군수물자이고 또 심지어 연필 자체가 전략물자화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연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전주대학교 유승건 교수 등이 쓴 이 한국의 흑연 생산 및 수출입 역사, 어떤 흑연 관련된 학술 자료를 좀 봤고요.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와 관련된 논문도 몇 편 읽었습니다. 끝이 없어요, 정말. 연필하고 전략물자하고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연필의 탄생이 이제 흑연과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서 비롯된 거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이 나무에 연필심이 들어있는 연필의 역사는 사실 1565년에 영국의 버로데일이라는 지역에서 흑연 강산이 처음 발견되면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흑연 강산이 처음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버로데일 지역에서 채굴한 흑연을 나뭇잎으로 싸서 글이나 그림을 그렸고 흑연 가루가 손과 옷에 묻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나무 가지 끝에
흑연을 줄로 묶어서 쓰거나 아니면 굵은 나뭇가지 속을 칼로 파내가지고 네. 그 안에 흑연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사용한 게 우리가 아는 연필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앞서 말씀드렸던 1565년에 영국 보로데일 지역에서 흑연 강산이 처음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흑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1565년 영국 그 보로데일 지역에서 흑연 강산이 처음 발견됐다는 게 정설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는 어느 날 1565년에 폭풍우가 심한 폭풍우가 쳤고 네. 그 폭풍우 때문에 거대한 참나무 하나가 쓰러졌고 그 나무 거대한 나무가 쓰러졌고 그 나무 뿌리 끝에 흑연이라는 처음 보는 물질이 발견됐고 이 땅 밑에 이런 신비한 물질이 있구나 해서 흑연 강산이 세계 최초로 발견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 그 이전에 흑연을 썼다는 기록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어딘가, 네, 그러다 어딘가에서는. 보니까 네. 흑연의 뭐 최초의 발견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흑연에 대한 그 연구를 하면 할수록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탐험하는 것 같다. 왜요? 알면 알수록 이상한 곳으로 빠져들고 이전에 알던 지식이 다 모두 허구인 것이 밝혀지고 이런 얘기들까지 해요. 예. 실제로 헨리 페트로프스키 연필이라는 책을 쓴 헨리 페트로프스키도 흑연의 발견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정설로 알려진 걸로 쓰겠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게 땅 속에서 석탄처럼 발견되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결국.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보로데일 지역에서 어쨌든 흑연이 발견되면서 연필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흑연이 새로운 필기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목을 받게 되자 프랑스나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야 그럼 우리도 흑연 강산을 찾자라고 해서 흑연 강산을 개발하러 나섭니다. 예. 근데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견된 흑연 강산들이 흑연의 순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부서지고 네. 또 약하고 뭐 그다음에 질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영국 보르데일 지역의 흑연이 가장 순도가 높고 질 좋은 흑연으로 평가를 받아요. 아하. 흑연이 나쁘다는 건 곧 연필의 질이 나쁘다는 거거든요. 예. 글을 쓰는데 힘이 더 들고 글씨도 잘 써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럼 다 그 영국산 흑연을 사다 그렇죠.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도 되겠군요. 보로데일의 흑연을 수입해서 연필을 만들거나 아니면 영국제 연필을 수입해서 팔거나 아니면 아주 질 나쁜 자국산 연필을 팔거나. 그러니까 석유가 중동 지역에서만 나는 거하고 그 당시엔 비슷한 느낌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순도 높은 흑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초창기 연필 산업 자체를 지배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됐어요. 근데 이런 영국의 연필 시장 지배가 1860년대까지 이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르데일 강산의 흑연을 훔치자. 그 강산의 흑연을 훔쳐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외부에서 금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서 금강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 보르데일 강산의 흑연을 훔치러 들어옵니다. 연필이 예전에는 아주 비싸서 시장 규모도 꽤 큰 산업이었나 봅니다. 지금은 일단은 그 흑연 자체, 특히 보르데일 흑연은 예. 가치가 굉장히 컸다고 하고요. 아하. 그다음에 연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림을 그리는 뭐 화가들 그리고 글을 쓰는 문인들 많이 썼겠군요. 또 하나가 뭐냐면 상인들. 네. 상인들도 역시 이제 기록을 해놔야 되잖아요. 외성준도 기록해야 되고 기록을 해야 되는 연필이 필요했고 결정적으로 연필이 중요했던 부분은 전쟁 군수 물자로서 의미가 있었어요. 그건 또 왜요? 전쟁을 할 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펜으로 쓰고 많은 그 많은 것들이 다 연필이었어야 지금 우리가 되니까. 이제 워드를 치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다 기록하고 스마트폰으로 일지를 다 기록하고 날리고 작전 마는데. 계획서를 다 전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수 물자로서 군대에 연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필이 없으면 그 당시에 이제 연필 보급된 이후부터는 연필이 없으면 그 나라 국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보르데일 강산의 흑연을 훔치자라는 사람들이 훔칠만 했네요. 등장하고 말씀 들어보니. 예. 영국 정부는 흑연을 보호해야 된다. 보르데일 강산의 흑연을 지키자라고 해서 흑연을 전략 물자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강산 일대에 총기를 소지한 군사들을 배치하고 도둑이 나타나면 쏴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량의 흑연을 채굴하면 강구를 몇 년간 폐쇄하는 방식으로 채굴을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일정량의 재고치를 정해놓고 그 기준치까지 떨어지면 흑연을 보호하고 게다가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 흑연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그냥 미운 나라, 영국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미운 나라 이런 나라에는 뻑하면 수출을 금지해버려요. 흑연 수출을. 네, 그리고 흑연이 일종의 무기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식으로 보면 중국이 최근에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히토류를 전력 물자로 쓰는 규정해가지고 것처럼 히토류 보호를 뭐 명목 삼아 미국과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겠다 협박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수출 금지해버리는 네.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네. 지금 생각하니까 연필을 못 만들면 그 나라가 경제가 마비가 되겠군요. 경제 마비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아니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전산망 마비랑 거의 그건 같은 똑같은 개념이네요. 거예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흑연 같은 경우에 영국이 이 전략 무기화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 보로데일 흑연을 못 받게 될까봐 사실 유럽의 특히 영국 인접 국가들은 네. 좀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연필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있었을지 상상도 못했는데 듣고 보니까 네. 진짜 그 당시에는 숟가락과 연필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았겠구나.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니 이거 큰일 났겠구나. 교육도 못해요. 연필이 없으면. 학교도 못 가고. 네. 그러니까 1793년에 프랑스가 이른바 대혁명을 겪은 이후에 혁명전쟁이라는 걸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 프랑스의 흑연 수출을 금지해버립니다. 그리고 독일에게 야 니네 프랑스에 연필 공급하지 마. 오. 우리 흑연 받으려면 니네도 협조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니까 프랑스는 영국산 흑연과 연필은 물론이고 질 나쁜 독일산 연필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국가 운영의 필수 자원인 연필이 없어지면서 네. 프랑스는 정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프랑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프랑스의 국가 운영에 비상이 걸리니까 프랑스가 당시 전쟁 장관이라는 직책이 있었거든요. 예. 그 혁명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나섭니다. 그러면서 39살의 발명가이자 예술가였던 니콜라스 자크 콩테라는 네. 사람에게 콩테에게 야 보르데일의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라.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 연필 없으면 안 돼. 네. 진짜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 당시 국가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야.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뭐 하늘에서 갑자기 뚝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콩테도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고 연구에 뭐 여러 실험을 거쳐서 네. 1년 동안 거의 뭐 매진하지만 실적을 못 내요. 근데 1794년 어느 날 이건 뭐 이야기책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예. 콩테가 이 흑연을 대체할 물질을 찾지 못해서 너무 낙담하고 있다가 밥부터 먹자라고 해서 밥을 먹는데 접시를 보고 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접시를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곧바로 이제 연구실로 뛰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흑연 가루와 도자기용 점토를 한번 섞어서 반죽해보자. 아, 접시를 만지다가 도자기용 점토가 떠오르는 도자기가 예. 흙을 가지고 불에 구우니까 이렇게 딱딱해진 단단해지는데 거잖아요. 예. 그러면 흑연도 점토를 넣어가지고 같이 하면 단단한 흑연이 단단해질 거다. 나오지 않을까. 예. 잘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면 글씨도 잘 써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정말 단단한 연필심이 나온 거예요. 아, 흑연과 흙을 네. 섞었어요? 그래서 흑연과 점토 그리고 물을 섞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구운 거죠. 오.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연필에 들어가고 있는 연필심의 방법이에요. 제작 방법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흑연만 갖다가 흑연만 넣었죠. 굉장히 부드럽겠네요. 그럼 그러다 잘 부서지고. 보니까 보르데일 흑연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네, 다른 근데- 흑연으로도 점토와 섞으니까 튼튼하고 그렇죠. 균일한 그러니까 품질이. 영국이 흑연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한 바람에 예. 수출 금지 조치를 한 바람에 지금 우리가 보는 연필이라는 개념의 연필심이 예. 나오게 된 거고 네. 콩테 이 방식이 이제 그 프랑스 전역에 퍼지니까 인접 국가들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데서도 그 소문을 듣잖아요. 야 프랑스에서 보르데일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었대. 예. 근데 그게 더 좋대. 실제로 더 좋지는 않았다 그래요. 예. 더 좋지는 않았는데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었대라고 해서 그럼 그 방법이 뭐야? 네. 라고 해서 그걸 앞다투어 배워나갑니다. 그러면서 사실 영국의 흑연과 연필의 무기화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내리막길을 걷다가 끝을 맺게 되는데 그렇군요. 재밌는 거는 이 콩테의 제작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뭐 단단하고 좋은 연필심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서 만들어 보면 들어가는 흑연 재료도 다르고 점토 재료도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독일에서 만들면 또 다르고 오스트리아에서 만들면 다르고 프랑스에서 만들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최적의 배합법을 찾기 위해서
연필 회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최적의 배합법을 찾아내면 그 기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연필이 예. 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실제로 콩테의 이 배합법 이후에 제조업자들이 배합법을 응용 개발할 때 발전시킬 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 오래되고 가장 큰 연필 회사라고 하는 파버카스텔, 독일의 파버카스텔사 같은 경우에 예. 이 배합법 때문에 1800년대에 저축은행을 만듭니다. 은행을요? 예. 왜요? 직원들의 월급을 자신들이 만든 저축은행에 집어넣고 예. 거기에 고리의 이자를 더해서 주는 일종의 연금제도, 신탁제도를 만들어요. 직원 복지를 위해서. 예, 직원 복지를 위해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예. 일해야 연필 회사가 운영 잘 예. 된다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에 가까운데 세계 최초로 사내 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합니다. 아, 돈 꽤 벌었다는 뜻이군요. 네. 이 연필 회사가. 연필은 뭐 사실 이 제조법만 안 뺏기면 계속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최초로 직원들을 위해서 그 사내 유치원까지 만들어줘요. 그 사내 복지 체계를 예. 사실 파버카스텔이 뭐 유럽 최초로 많이 만들었는데 이 파버카스텔사가 이런 사내 복지를 만든 건 연필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네. 그리고 연필이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게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네.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연필 때문에 2차 세계대전 기간에 굉장히 곤혹을 치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연필은 모든 나라가 다 생산하진 않았어요. 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이 전 세계 생산량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사용되는 연필의 70% 이상을 독일과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었어요. 자꾸 우리나라 요소수 생각이 요소수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 요소수 대란과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네. 독일, 일본은 전범 국가잖아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네덜란드는 연필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독일에서 수입이 안 되니까. 독일과 일본에서 70% 이상을 받는데 두 나라가 공교롭게도 전범 국가야. 연필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 영국도 있었다면서요. 네. 근데 미국이나 영국에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2차 대전 중에 미국과 영국은 연필을 일종의 전략 물자이자 군수 물자로 취급하면서 생산과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해 버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1942년에 미국에서 생산하던 연필 숫자가 12억 5천만 자루였는데 네. 1943년 초에 전시물자생산위원회가 생산량을 급감시켜 버립니다. 게다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연필을 네덜란드로 수송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 2차 대전 내내 연필 대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 이번에 또 연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왜 미국에서 연필이 대량 생산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인데 미국 연필 공장에서 뭐 대량 생산 그런 하지 않았을까요? 대량 생산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었던 것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삼나무더라고요. 삼나무 연필에 나무가 둘러싼. 있잖아요. 네. 근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연필 제조업자들은 1800년대부터 연필 만들어 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삼나무 목재를 많이 썼습니다. 나무를 많이 벌채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눈을 돌려서 네. 미국에 있는 삼나무를 많이 수입했는데 그러다 보면 운송비랑 관세 생각하니까 우리가 차라리 미국 가서 만들자. 회사와 공장을 미국에서 만들자. 이게 이제 미국의 연필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사실 아직도 연필에 대한 이야기는 뭐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흑연과 삼나무, 네. 삼나무로 만들어진 연필이. 네. 삼나무는 파버카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삼나무를 자체 조달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브라질과 콜롬비아 같은 남미에 대규모 산림을 조성해서 거기서 자급자족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왜 자꾸 중간중간 제가 피식피식 웃었냐면 네. 마치 그 나무 젓가락 가지고 막 전 세계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니 그게 뭐라고 이걸 근데 생각할수록 네. 그러네요. 지금의 반도체 같은 석유 같은 거 그렇죠. 반도체, 석유, 요소수, 히토류. 다음 네. 시간에 연필 산업이 좀 더 이어서 어떻게 들어보죠. 발전하고 쇠락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이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틴이라는 게 있죠. 습관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매일 반복하는 행위들 이걸 루틴이라고 하는데 요즘 루틴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루티너라고도 따로 부른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의식적으로 하시는 루틴이 있으시는가요? 예를 들면 식사 후에 영양제 꼭 챙겨 먹기 내지는 하루에 1시간은 휴대폰 안 보고 책 보기 등등. 아무튼 이런저런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루티너에 대한 이야기 오늘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습관 만들기,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뭐 부지런한 습관, 용돈 아껴 쓰는 습관, 그게 루틴 만들기 아닌가요? 이 루틴이랑 예. 습관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그 얼마나 의도적으로 인지하고 행동하는가. 이게 이제 습관은 사실은 노력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고 그래서 잘 안 고쳐지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나쁜 나쁜 습관. 습관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루틴이라는 거는 좋은 반복해서 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함으로써 습관으로 장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좋은 계속하는 습관이 과정. 되게 하는 거, 예, 그 과정을 이제 루틴.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드는 어떤 만들고자 하는 트렌드가 지금 이제 요즘 전 세계인들이 이 루틴 만들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시도하는 루틴이 뭡니까? 루틴 중에서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루틴이 있는데요. 미러클 모닝.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아침형 인간 이런 거 혹시 한번 한때 열풍이었죠. 열풍이었죠. 네, 이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루틴이 인기인데요.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책 제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뭐 명상이나 운동이나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나의 좋은 습관이나 생활을 많이 바꾼다라는 그런 거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다 세상이 깨어있지 않을 때 네. 혼자 깨어나서 뭔가 시끄럽지 않을 때 명상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무언가를 할 때 집중이 잘 된다라는 건데요. 네. 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있습니다. 이불 개기, 뭐 침대 정리하기,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기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뭐 독서나 명상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클 모닝이 가장 좀 인기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런 루틴 만들기를 도전하는 분들이 네. 여기에 계속 매료되는 이유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루틴 만들기 도전을 37일째 하고 있는데 뭘 하고 계세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요. 예. 일어나서 10분 명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가를 40분을 하거든요. 졸리지 않나요? 처음에는 좀 졸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전날 또 일찍 늦게까지 잠을 못 자니까. 예. 근데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점점 네. 늦게 자는 그 습관이 조금씩 당겨져요. 조금씩 일찍 자는 걸로 바뀌고. 그렇지. 사람이 체력이라는 게 네. 실제 이걸 해보니까 굉장히 저 스스로한테 매일매일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네. 만족도가 올라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약속은 사실 뭐 꼭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약속은 여차하면 그냥 더 자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그 루틴을 반복해서 실천하고 뭐 루티너리 요즘에 루티너리라고 하거든요. 예. 루틴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어떤 다이어리를 루티너리라고 하는데 네. 루티너리에 기록하고 그날 달성한 것들을 스탬프를 찍으면서 스스로에게 뭔가 확인을 시키고 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성취감이나 만족도가 와. 올라가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전 세계인들이 이 루틴 만들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하면 좋죠. 자기 자신과 약속을 지키는 그 느낌, 보람, 기분 좋은 뿌듯함 다 있을 텐데. 네. 그러게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루틴 만들기 열풍이 트렌드다 보니까 루틴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돕는 네. 어떤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들도 같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 가장 많은 게 앱이 많아요. 앱을 딱 실행을 해서 네. 내가 어떤 루틴을 실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리스트를 먼저 적는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거를 루틴으로 만들어야 할까를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네. 성공한 분들은 어떤 루틴을 통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앱들에는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루틴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내 루틴으로 만들 것인지 그중에 몇 가지를 내가 같이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 스탬프라고 해서 매일매일 실행한 것들을
도장을 찍으면서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니면 참 잘했어 이런 도장 찍어주잖아요. 네, 보람 그럼- 있죠. 네. 음. 그런 걸 스스로에게 앱을 통해서 또는 오프라인 어떤 스탬프 진짜 스탬프를 통해서 찍으면서 그런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제품들을 다꾸템이라고도 하거든요. 다꾸템? 다꾸템. 그 무슨 뜻이에요? 다이어리 꾸미는 아이템. 네, 이 음. 다꾸템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도 유형별로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이걸 데이로 매일매일 실천하느냐 아니면 일주일만 할 것이냐 한 달 할 것이냐 6개월 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이런 다꾸템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렇군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 윈프리는 뭘 한답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네. 아주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3분을 하고요. 그건 저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카푸치노를 마셔요. 2분 동안.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운동을 50분 하고 어이구. 네, 명상을 10분 하고 아침 식사하는데 30분을 보내고 네. 반려견 산책을 20분 하고 그리고 영감 카드를 매일 5장을 읽는데요. 일은 안 해요? 이분은? 6시 이전에 일어나서.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과 시간 이전에 우와. 하는 것이다. 저는 네. 이걸 하면 오전 11시 될 것 같습니다. 다 끝내고 나면. 보통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예.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다시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프리는 양치질을 한 번 더 하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한 번 하고 네. 쭉 1시간 지나고 루틴을 나서 끝내고 식사도 나서. 하고 하니까 다시 이제 양치질을 하고 예.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이런 어떤 루틴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행복해지기도 하고 네. 뭔가 하루를 시작하는 경건함이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좋은 글귀를 5장만 읽으면서 예. 그 5장을 계속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죠. 너무들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준비 왜 없이 이래요? 왜? 이게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약간 그 자기 어떤 그 존재감이 떨어지거나 자존감이 네. 떨어지거나 그리고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몰라서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방법을 뭔가 이 상황이 해결됐을 때 준비되어 있는 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전 세계인들이 동일하게 한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투자를 하자. 사실 투자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어떤 셀프 케어의 일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펙 쌓기랑은 조금 다른 의미의 뭐 이 루틴을 보면은 영어 공부나 경제 공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아주 사소한 습관이거든요. 좋은 습관들을 만드는 그런 루틴이라서 이런 거를 통해서 나 참 잘 살고 있구나. 하루를 굉장히 잘 시작하고 있구나. 뭔가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내가 익히고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가 사실은 심리 치료하면서 셀프 케어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루틴 열풍이 전 세계인들이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아침에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저는 자기 전에 예를 들면 케이크를 하나씩 먹고 잔다. 이런 루틴은 한번 만들어 볼 자신이 있는데. 살을 찌워야 된다 그러면 그런 루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한 달 이상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 달 근데 이상 해야 됩니까? 뭔가 생기려면? 최소 21일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미국 출신의 의사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의사가 예. 21일의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나쁜 습관을 바꾸거나 좋은 것을 나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려면 최소 21일을 꾸준히 해야 되고 네. 최소니까 사실은 이 이상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신 심리 치료나 이런 과정에서도 최소 3주, 21일 동안 치료를 한다고 해요. 뭘 그러니까 해도 21일은 해야 된다. 네, 21일이 주는 어떤 숫자의 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한 달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라클 모닝만 아침 루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심 루틴, 저녁 루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목표를 세우기 나름인 거니까요. 네. 그 나이트 루틴도 된다는 거죠. 그럼요. 꼭 아침에 안 해도.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 뭐 자기 전에 운동을 한다거나 네. 뭔가의 요가를 한다거나 자기 전에 요가도 있고 하니까요. 이런 거 네. 도와주는 제품들 또는 도와줄 거라고 믿게 만드는 제품들로 돈 버는 분들도 많겠어요. 이제
대부분 루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운동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막 시작하는 분들을 헬린이라고 하거든요. 헬스 어린이, 헬스를 시작하는 어린이. 요즘에 뭐 골린이 뭐 이런 얘기 헬린이? 하잖아요. 예. 네. 예. 헬린이들 가운데는 이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PT도 받고 또 뭐 어떤 뭐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식이 뭐 이런 조절도 좀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목표가 내가 건강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나의 이상적인 몸을 사진을 담고 싶다. 이런 목표로 여기에 따라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운동복도 사고 예. PT도 받고 또 스튜디오도 알아보고 바디 프로필을 가장 잘 찍는 스튜디오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트렌드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예. 요즘에 SNS에 보면은 바디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진 자신의 모습들을 예.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쿠템이나 이런 루틴에 관련된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다양한 형태의 타이머들도 있어요. 사실 이 타이머는 예. 뭐 저희 스마트폰으로 해도 충분한데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타이머가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 남아 있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 네.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다양한 형태의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식사 산다. 네. 음. 그런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이제 바디 케어 루틴, 뭐 페이스 케어 루틴, 헤어 케어 루틴 아예 상업적으로 이런 루틴에 관련된 걸로 머릿결을 좋게 하는 어떤 루틴 과정, 뭐 이런 거 치아 케어 루틴, 네. 이런 뭐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만 이 루틴 관련된 제품들이 검색을 해보니까 5만 개 이상 나오더라고요. 치아 케어 루틴은 예를 들면 네. 뭘 파는 겁니까? 치약이랑 뭐 화이트닝 제품, 그다음에 잇몸을 강화시켜 주는 거, 칫솔 뭐 이런 것까지 다 패키지로 해서 아예 이것을 이제 한 달 동안 하게 되면 어떤 치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그냥 흩어져서 팔던 것들을 네. 이걸 묶어서. 한번 한 달 동안 네.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까지 네. 다시 패키지 만들어서 좀 더 비싸게. 그렇죠. 근데 이 제품을 타겟팅을 하는 것이 치아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루틴으로 잡은 소비자들을 타겟팅한다는 거죠. 21일치 뭐 딱 취향 넣고 그렇죠. 해서 하면서. 네. 야, 이게 그럼 있던 제품 그냥 묶어서 다시 비싸게 파는 거네요. 그렇게 뭐 재구성하는 마케팅적인 요소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는 질 스모클러라는 분이 시작한 블로그에서 시작된 건데 네. 최근에는 이 엄마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일상에서 육아나 뭐 교육이나 이런 것에서 어떤 루틴을 가지면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까? 그리고 그런 루틴을 갖게 도와주는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하다가 아예 비즈니스로 막 바꿨습니다. 그래서 좋은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는 어떤 웃음 카드. 그러니까 이제 카드 한 장씩 열어보면 네. 스마일을 짓게 하는, 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뭐 제품이라던가 그리고 하루하루를 기록할 수 있는 뭐 다이어리나 아이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루틴이 쓰여 있는 어떤 가이드가 적혀 있는 그런 플래너들 이런 것들을 네. 아예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사이트가 방문자가 꽤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예전에는 그냥 다 쇼핑몰 카테고리 가면 그냥 흩어져 있는 건데 네. 이걸 뭐 루틴 만들기, 뭐 인생 바꾸기 이런 템으로 다시 들여오면 네. 이제 또 그게 안 팔리던 게 팔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루틴을 가져야 좋다라는 가이드까지 같이 던져주는 거죠. 소비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니즈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네.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군요. 예를 들면 아침을 안 먹고 다니는 습관이 있는 분에게 아침 먹으면 먹으면 네. 뭐 좋아질 수 좋아지는 있으니까 거. 네. 동네 분식집이라도 21일치 아침을 패키지로 판다든가. 그렇죠. 여기다 스티로폼 통에다가 김밥 넣을 테니까 갖고 가세요라든가. 하면 안 사 먹을 김밥도 사 먹게 되는. 그렇죠. 이런 마음을 잘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좀 하면 좋은데. 네, 루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스포츠 그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제품 뭐 운동화나 운동복을 파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루틴 영상들을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기 위해서 자기 네. 루틴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홈페이지를 매일매일 들어오다 보면 아하. 우리 제품을 사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스포츠나 의류나 이런 일상생활에 관련된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이 루틴이랑 어떻게 묶어서 우리의 제품을 홍보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운동화도 괜히 그냥 1+1으로 팔든가 그러지 말고 네. 뭐 월화수목금 러닝 루틴 뭐 이런 그렇게 걸로 할 수 해서 있대. 네. 이제 러닝 루틴을 실천하다 보면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가 뭔가 불편하다. 자꾸 핑계가 찾아지죠. 러닝에 최적화된 운동화를 찾게 되거든요. 네. 그런 거 할 때 그냥 러닝화 이렇게 팔지 말고 네. 당신의 삶을 바꿔보십시오. 그렇죠. 네. 꼭 실제- 러닝화로만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게 삶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전해주시는 내내 듣는 내내 저는 좀 불편했네요. 네. 저희 그 청취자들의 루틴은 손에 잡히는 경제를 매일 8시 30분, 11시 5분에 듣는 루틴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인데 다른 루틴 생기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 시간 사이에 다른 데로 이탈하지 못한 저희가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죠? 로그인 뒤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는 아침 8시 30분, 오전 11시 5분 두 번에 걸쳐서 하루에 두 번씩 찾아뵙고 있죠.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